그림도 좀. 예, 안녕하십니까. 방송국입니다. 그 강의 제목이 참 브로드한 것 같습니다. 악성 종양에서의 초음파, 뭔가 좀 더 자유도를 높이기, 이 제목 중에서 알아서 뭐 제목을 만들어 봐라는 뜻으로 알고 제 나름대로 제 강의 주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모임에 강의 잘하시는 명강사분들이 많으신데 부럽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다 왜 이런 그림을 냈냐면, 강의할 때가 되면 이런 명작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는 안 돌아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컴퓨터가 고장나고 핸드폰이 고장나고 에어컨이 실제로 이게 저 에어컨 고장나고 뭐 수도가 새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쫄라맨이라도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강의 잘하시는 선생님들 어떻게 강의 잘하는지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마음대로 강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라일라즈라고 한번 강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김대현 원장님이 라일라즈 CUS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신 적이 있죠. 그때 솔직히 저는 너무 어려워서 강의를 거의 다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넘어갔었습니다. 라일라즈가 뭔가, 그 다음에 라일라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원자를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라일라즈라고 하는 것은 리버 이미지 리포팅 앤드 데이터 시스템, 우리말로 간 영상을 보고하고 자료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라디올로지에서 제정을 하였었고, 간 세포암 종의 고위험군에서 간 세포암을 진단,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 대한 표준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KT-라즈라고 초음파 갑상선 강의에서 KT-라즈라고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T-라즈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 영상을 해석할 때 있어서 가급적 라디올로지스트마다 좀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통일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통일함으로 인해서 간 영상을 해석할 때 가급적 오류를 줄이고 클리니션이라든가 다른 넌 라디올로지스트와의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면서 영상과 판독을 좀 더 질 관리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매품으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브레스트에서는 바일라드, 콜론 CT 콜로노그래피에서는 C라드, 렁에서는 렁라드, KT라드,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까지 포함시켜서 캐드라드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라일라즈 리버 이미지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이니셜 버전이 처음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이저 리비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쯤에서는 미국 간학회와 가이던스를 일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라일라즈 US를 라일라즈 울트라사운드 서베일런스라고 이름을 다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헌에 보면 꼭 여기다가 R을 붙이고 있습니다. R은 도대체 뭘까 찾아보니까 리지스터드 트레이드마크, 인증된 트레이드마크다. 그래서 꼭 R을, 이전 문헌과는 달리 R을 꼭 붙이고 있습니다. 라일라즈는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울트라사운드를 이용하는 라즈, 그 다음에 CUS를 이용하는 라즈, 그 다음에 CT, MRI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4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 라일라즈 울트라사운드는 고위험군, HCC 고위험군에서 감시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서 하는 것은 스크리닝이라고 부르겠지만, 고위험군에서 찾아내는 것은 서베일런스라고 해서, 글쎄 우리말로 감시라고 하면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에 비해서 CUS는 다이그노시스, 선별이 아니라 서베일런스에서 찾아진 환자들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CUS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단 또는 스테이징, 그 다음에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CT 또는 M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라즈를 적용할 수 있는 그 라이라즈 울트라사운드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라이라즈 울트라사운드 서베일런스를 적용할 수 있는 그룹은 이와 같이 HCC의 고위험군, 뭐 자세하게 보자면 원인이 무엇인지 간에 성인이면서 시로시스가 있는 그룹들, 또는 시로시스가 없더라도 만성 B형, 만성 C형 간염 환자들, 또 예전에 우리가 내쉬라고 부르던, 근데 메타볼릭 어소시에이티드 스테아토 헤파타이티스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24년도에 이제 리비전 되면서 내쉬로 공식적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외래 환자가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라즈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환자들은 18세 미만, 즉 성인이 아닌 사람이겠고, LT조차 적합하지 않은 LC 환자들, 시로시스 C,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로 인해서 얼마 못 살 것 같은 사람들, 또한 응급 환자나 입원 환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유는 이런 환자들에서는 여러 가지 비주얼리제이션, 초음파에서 잘 안 보이거나 다른 컨디션으로 인해서 폴스 네거티브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머전시나 입원 환자라도 어큐트 컨디션이 호전된 이후에 라이라즈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24년도에 나온 자료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렉시콘이라고 하면은 저도 참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그 특정 그룹이나 특정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렉시콘이라고 한답니다. 저도 사전을 보고 찾았습니다. 이 라이라즈에서는 이러한 observ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observation의 정의는 백그라운드 리버 이미지에서와 달리 돌출되어 보이는 뭔가 구분되어 보이는 부위를 observ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찰하다 그것만 계속 생각해서 조금 좀 제 입에도 익지 않은 observ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CT를 보시면 일단 보시기에도 뭔가 서피스 노듈레리티가 관찰되고 리버도 좀 시링키지 되어 있고 파인 노들들이 전반적으로 쫙 다 깔려 있다라고 보이시죠? 하지만 그 중간에 간 우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뭔가 주위 조직과는 주변 간과는 뭔가 좀 달라 보이는 부위가 하나가 관찰됩니다. 이 부위를 우리는 라이라즈에서는 observation이라고 관찰 소견이라고 하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observation이라고 하고, 이 주변의 다른 부위, 백그라운드 리버는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distinctive,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observation이라고 명칭하지를 않습니다. observation이라고 하면은 소견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그에 비해서 observation 안에는 리전과 슈도 리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리전과 트루 리전과 슈도 리전은 다음에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디올로지스트가 이 부위가 확실하게 솔리드 노듈이라고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판독에다가 노듈이라고 언급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부위가 트루 리전인지 슈도 리전인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판독할 때 노듈 리전 또는 포칼 리버 리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 경우에서는 observ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큰 개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observation은 제일 큰 개념이고, observation 안에는 리전과 슈도 리전이 있고, 리전 안에는 매스 리전과 넌매스 리전이 있고, 또한 노듈이 매스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보신다면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observation은 리전, 슈도 리전인데, 리전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미지에서도 보이지만 실제 병리에서도 존재하는 이상 병변이라야 합니다. 만약 이미지에서는 보이지만 패솔로지에서 보이지 않는 부위라면은 이는 슈도 리전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또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리전 안에는 리전은 메스일 수도 있고 메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메스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메스, 시스템 메스, 솔리드 메스, 믹스드 메스 등이 있을 수 있겠고, non-메스 리전에는 포칼 팻 디파짓 또는 스페어링, 아이언 디파짓 또는 헤머리지, 컨투전, 이데마, 헤머리지 이런 것들이 non-메스 리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슈도 리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티팩트, 그 다음에 베스큐라 슈도 리전, 예를 들어서 퍼퓨전의 국소 이상으로 인해서 꼭 메스처럼 보이는 경우라든가, 또는 아트로피나 파이브로시스에 의해서 하이퍼트로픽 메스처럼 보이는 그러한 슈도, 하이퍼트로픽 슈도 메스 등이 슈도 리전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스와 노듈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메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 헤파틱 파렌카임 내에서 뭔가 공간 점유 병소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파렌카임의 아키텍처를 여러 가지 리플레이스, 디플레이스, 컴플레스, 디스트로이 이런 메스 이펙트라고 부르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메스라고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노듈은 이와는 조금 좀 다른 개념으로 메스 중에서도 20mm 미만의 조금 작은 메스를 노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메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메스 이펙트가 비교적 없고, 또한 이미지상에서는 비교적 경계가 좀 구분이 잘 되는 마진이 명확한 특징을 보이는데, 하지만 이미지상에서 보이더라도 그로스상에서는 패솔로지상에서는 메스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노듈은 다 메스일 수 있지만 모든 메스라고 다 노듈은 아니다. 그런 메스와 노듈을 구별할 때는 일단 크기가 중요한 게 되겠고, 두 번째 마진이 어떤가, 그 다음에 메스 이펙트가 있나 없나를 기준으로 용어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라고 하고, 오늘 보니까 보건복지부 차관이 경증은 전화를 할 수 있으면 경증이 아니다라는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우리가 원활하다는 것과 경증이라는 거의 데피니션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데피니션을 좀 더 구분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라이가즈에서는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했었으면 이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US1 네거티브. 네거티브는 절대 HC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경우는 observation이 관찰되지 않거나, 또는 이건 확실하게 데피니트하게 비나인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observation 1으로 US1 네거티브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US3 포지티브는 observation이 10mm 크기 이상이거나 확실하게 데피니트하게 비나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거나, 또는 파렌카임의 디스토션이 있거나, 또는 포탈 베인, 헤파틱 베인의 스럼부스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뭔가 멀티페이즈 컨트라스트 이미지, 즉 CUS나 CTMR을 찍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포지티브. 근데 그 중간에는 10mm 크기 미만이거나, 또는 비나인인지 아닌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US2 서브 스레시홀드 역치 이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잘 모르지만 바로 CTMR을 찍는 것보다는 쇼텀 인터벌로 팔로우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앞선 내용에 대한 좀 더 모식도입니다. observation이 없으면 US1 네거티브. 또 확실하게 비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 심플 시스트나 포칼 팻 스페어링, 또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헤만조마 이런 경우들은 US1으로 분류를 하고요. 만약 포탈 베인이나 헤파틱 베인 스럼부스가 있다, 또는 파렌카임 디스토션이 있다, 또한 observation의 사이즈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US3로 포지티브로 분류해서 멀티페이즈 CT를 찍어라, MR을 찍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observation이 10mm 미만일 때는 서브스레시홀드로 분류를 해서 쇼트 팔로우를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US 서베일런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베일런스는 이게 이러한 시스템을 그냥 예를 들어서 메타스테시스나 CCC가 의심되는 환자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라 HCC에 대한 하이리스크 그룹에서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요 점을 계속 좀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참 이도 저도 참 애매해서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observation이 보이는데 사이즈가 10mm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B9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서는 그 윗단계를 선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베일런스이기 때문에 HCC에 대한 서베일런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센시티비티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이그노시스로 검사를 넘기도록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애매할 때는 윗단계를 권고를 하고 있고 반대로 라일라즈 CUS나 CT MRI에서는 이는 서베일런스가 아니고 다이그노시스에 대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오히려 스페시피티를 높여서 엉뚱한 사람이 HCC로 진단을 받는 것을 조금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애매할 때는 로워 디그리를 선택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점이 US와 CUS 서베일런스와 다이그노시스 exam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또한 검사를 했었으면 검사를 할 때 얼마나 영상이 잘 보였느냐, 검사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느냐를 카테고리로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ABC로 했던 거를 이제 비주얼리제이션 스코어 BIS로 부르고 있습니다. BIS ABC로 해서 비주얼레이션을 평가하는 데는 헤테로제니티나 어테뉴에이션, 섀도잉 등으로 인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나는 확실하게 잘 봤거나 또는 약간 헤테로제너스하긴 하지만 보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면 BIS A. 그 다음에 헤테로제너스로 인해서 observation이 있어도 10mm 미만의 작은 observation은 좀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다. 또는 어테뉴에이션 섀도잉으로 인해서 리버나 다이프램 일부가 좀 잘 안 보인다. 이럴 경우는 BIS B. 그 다음에 시비하게 헤테로제너하거나 어테뉴에이션 섀도잉으로 인해서 반 이상은 거의 리버도 못 봤고 다이프램도 못 봤다. 이런 경우에서는 BIS C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시면 만약에 이 서베일런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만약 리미테이션이 있었지만 거의 없거나 observation이 10mm 미만으로 현재 그런 게 없다. 그러면 BIS A. 그리고 BIS C는 예를 들어서 severe limitation,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간, 즉 메시가 심하거나 알코올로 인한 시로시스 또는 차일드 QB 이상의 심한 시로시스가 있거나 BMI가 35 이상의 이게 비만 중에 좀 심한 비만일 경우에서는 초파 영상에서 잘 어테뉴에이션이나 이런 거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비어 리미테이션으로 분류하고 그 중간 단계에서는 BIS B로 어더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조금 그 다음 검사 진행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BIS B일 경우에서는 죄송합니다. BIS B일 경우에 있어서는 라일라즈에서는 CT MR을 찍지 말고 손으로 팔로우업을 해라 라고 공부를 하고 있고 요즘은 ASLD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BIS C 거의 잘 안 보였다, 제대로 못 봤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3개월 간격으로 손으로 팔로우업을 하거나 또는 서베일런스 프로그램을 해서 MRI나 CT를 찍도록. 만약에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CUS로 봐도 역시 잘 안 보일 거기 때문에 BIS CUS는 다이그노시스 검사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봤다. 그러면 다시 자기가 한번 검사를 종료하기 전에 평가를 해서 오케이 나는 잘 보였고 확실하게 다 봤다.
비주얼리제이션도 좋았다. 그렇다면 검사를 끝내게 되겠고, 만약 뭔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라디올로지만 있는 게 아니라 AASLD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알파 피토프로테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양성인 경우는 정의를 20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2번 이상의 연속적인 검사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을 때를 알파 피토프로테인 파지티브로 정의를 하며, 만약에 AFP 파지티브라면은 만약에 확실하게 이게 USC 이게 observation이 잘 보였고 비나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CUS, MR, CT를 찍도록 권하고, US1 초음파상에서 병변이 보이지는 않았다거나 또는 애매할 때는 CUS를 보는 게 아니라 CT, MR을 찍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는 HCC 고위험군에서 HCC를 찾기 위한 또는 HCC 환자를 검사를 하고 나서 다른 환자와 다른 의사와 소통하거나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웃페이션트 환자에게서 적용을 하게 되겠고, 해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검사를, 아이고 이 사람 다른 이머전시 컨디션으로 왔는데 내가 초음파를 검사를 하겠다 해도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라이라즈 시스템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머전시나 입원 환자를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전 검사가 있다면 비교를 하도록 원하고, 이런 이전 검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인스티튜션마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있어서 재현성을 높이고 또 비교하기 쉽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 나오는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뷰를 찍어라 는 것도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에서 인정하는 표준 영상, 정밀 영상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하고 계시니까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보고, 다만 좀 차이점은 이 규정에서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해서 서피스 노듈레리티나 니어필드에 병변이 있는지도 잘 봐라. 물론 저희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시내 동영상 뷰를 가급적 남기라고 공부를 합니다. 그 끝에서 끝까지 레프트, 라이트로, 트랜스버스로, 롱지튜드널로 동영상을 찍도록, 그리고 포칼 observation 1cm 이상이 있다면 이 또한 그 동영상을 찍도록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사진을 찍어가고 있는데 동영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보신다면은 서베일런스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계속 US1이나 2 다음에는 확실하게 파지티브가 아니라면 계속 팔로우, 6개월 간격으로 팔로우를 하고, 만약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파지티브가 나온다면은 CUS를 하거나 CT, MR을 듣는 것이 공부되고, 만약 BCC, 그렇게 비주얼레이션 초음파 뷰가 안 좋아서 잘 안 보니까 섀도우가 있어서 어쿠스틱 그 초음파 음창이 잘 안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BC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CUS가 아닌 CT, MR을 찍는 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몇 가지 CES의 라이라즈의 제한점이긴 한데요. 서베일런스는 양성이지만 라이라즈 CT, MR, CUS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는 베스큘라 디스오더에 대한 그 시로시스는, 예를 들어서 버드케알이나 컨제니탈 헤파틱 파이브로시스, 컨제스트 헤파토페스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CT, MR, CUS를 권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퍼퓨전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일반 환자와 다르기 때문에 CT를 찍더라도 이게 얼리 인핸스, 얼리 와시아웃이 되는지 잘 보기 어려워서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단자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오래 못 살 것 같은
시로시스나 나네파틱 디지즈로 인한 환자들한테서는 서베일런스 프로보다 바로 CT, MR 또는 CUS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ASLD와 라일라즈 ACR 그게 ASLD는 간악회고 이렇게 이제 라일라즈는 영상의학회에서 나온 지침인데 여기 조금 차이를 보이는 점은 비주얼레이션 스코어 B 마더레트 리미테이션이 있었을 경우에 ASLD에서는 3개월 간격으로 2번 연속을 검사를 해서 스테이블하면은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서베일런스를 해라고 권하고 있고, 라일라즈 영상의학회에서는 그냥 6개월대로 하던 대로 꾸준히 해라 라고 권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ACR에서는 6개월 해도 HCC 발견율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3개월로도 하지 마라. 이 부분은 아직 간악회와 영상의학회가 조금 일치하지 않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판독 보고서 양식을 되어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이렇게 판독을 해서 다른 그 라디올로지스트나 다른 피지션과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해서 좀 더 자료를 쉽게 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서는 판크라스, 우리 표준 영상에는 판크라스 영상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판크라스는 옵션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매니지먼트를 보신다면은 일단 서베일런스 초음파를 했는데 확실하게 그 데피니트한 병변이 있다, 파지티브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다이그노스틱 검사를 하게 되겠고, AFP 파지티브인데 확실하게 병변은 잘 관찰되지 않는다 또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CT, MR을 찍고 또한 그 초음파 뷰가 제대로 잘 안 나와서 잘 안 보인다 할 경우는 CUS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를 단기간 팔로우하거나 CT, MR을 찍자. 그리고 확실히 네가티브면은 6개월대로 하던 대로 해라. 그 다음에 역시 S2 서브 스레시홀드인 경우는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리피트를 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국 ACR의 그 공고안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실정과는 조금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번 제 예전에 있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59세 남자 환자고 초진 환자였습니다. 그 보험공단 검진을 하기 위해서 왔었고 이전에 간에 대한 병력은 전혀 없던 분입니다. 59세 내시경을 처음으로 받아본다는 분이고 아마 지난 연말쯤에 제가 케이스 발표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분입니다. 초음파를 했더니 스파젤 베릭스가 여러 개가 있고 스토막 점막이 좀 스네이크 스킨 어피어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포탈 하이퍼텐시브 가스트로패시가 있어서 아마 시로시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라일라즈 서베일런스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맞겠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시로시스가 있나 없나가 아니고 HCC가 있나 없나 생각되는 부위가 있나 없나입니다. 여기서 observation이라고 할 부위가 보이시는지요? 물론 리버가 시로틱해 보이고 코스에 보이고 사이티스도 좀 관찰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observation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리버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초음파 해봤습니다. 그 간 우엽 아마 세그먼트 5번으로 생각되는 부위에서 이렇게 한 2cm 정도의 뭔가 주변과 구분되어 달라 보이는 부위가 하나가 관찰이 됩니다. observ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cm 정도가 되니까 2.1cm니까 뭐 드릴까 메스일까 그렇긴 하지만 메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해서 봤을 때 처음에는 약간 시스템한가 생각했는데 안에 약간 좀 솔리드한 것처럼 보이고 페리페랄 할로도 보이면서 자세히 보면 라테럴 섀도잉도 좀 관찰되는 것 같고 베스큘러리티는 메스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안 보이는데 약간 좀
D2와는 아주 약간 좀 우회하는 듯한 그런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observation이라 할 수 있고 리전이나 슈도 리전이나 봤을 때 매스로 리전 중에서도 매스로 볼 수 있고 B9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US1도 아니고 1cm 이상 10mm 이상이니까 US3에 파지티브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US3 파지티브고 저는 그래서 US3 파지티브이고 10mm 이상이 되겠고 not definitely B9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US3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보시면은 어테뉴에이션이나 섀도잉으로 인해서 안 보이는 부위가 안 보였고 대부분 잘 보였기 때문에 BIS-A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 피토프로테인은 그 뒤에 검사를 했었는데 9.6이 나왔습니다. AFP는 네거티브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치는 7이지만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라이라즈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7 넘어도 이는 음성. 만약에 이 환자가 예전에 검사 기록이 있었는데 예전에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4.0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9.6이 됐다. 그러면 2배 이상 증가했는 거기 때문에 AFP 파지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뢰를 했는 경우에서 비슷하게 나왔었고 피부카2만 약간 좀 증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 검사에서 그쪽 병원에서 HBS 안티젠과 HCV 안티바디 모두 다 파지티브였고 제가 알기로는 RNA 검사도 양성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총에서 총판에서 파지티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CUS와 멀티페이즈 CT, MR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만 제가 진료 협력센터에 들어가서 사진을 좀 카피해 왔습니다. 보면은 얼리 라테럴 페이지에서 워시아웃 인핸스되고 포탈 딜레이 페이지에서 워시아웃 때는 HCC 합당한 질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HCC로 진단받고 그리고 그 RF 어블레이션 치료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양식으로 한번 라일라즈 리포트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BIS-A 그리고 옵저베이션은 2.2cm 사이즈의 매스가 있었고 스플레노메갈리가 있었고 그래서 임프레션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S 라일라즈는 서베일런스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도 HCC 고위험군에 대한 서베일런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시면 국가 간암 검진 하는데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간암 검진 중에서도 B도 아니고 C형 간염도 아니고 자기가 왜 그 간암 검진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적용 대상이 아니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단 검진 중에서 간암 검진 대상하고 좀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bservation이라는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고 문헌에서 보더라도 observation이 이게 뭔가 이상 주변과 달라 보이는 부위, 구분되어 보이는 부위다. 처음에 저 라일라즈 강의 들으면서 observation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리전, 매스, 노듈 습관적으로 그냥 구분 없이 사용하는데 리전과 매스는 이런 구분은 아마 꼭 HCC가 아니라도 다른 다른 프로그램에서라도 아마 좀 같이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평가해서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좀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은 CT, MR을 이게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CT, MR을 조금 아낀다. 우리나라 같으면 조금만 이상하면은 모르는데 일단 CT 찍자. 저는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봤는데 찝찝한데 뭔가 좀 뒷포션에서 어테뉴에이션으로 인해서 좀 잘 안 보이네. 근데 하이리스크네. 그러면 일단 CT를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그냥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일 없어도 그냥 CT 한 번씩 찍으라고 CT에 대한 접근성이 좀 좋고 또 나름 방어 진료 또한 제가 초음파를
보고 있지만 제 실력이 자꾸 한 번씩 좀 뜨끔뜨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CT를 한 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실에 맞게 하되 이러한 점은 우리가 알고는 있자는 의미에서 그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ACR 홈페이지에 가면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종양 표시자가 제가 환자들이 한 번씩 들고 오잖아요. 건강검진에서. 뭐 어쨌든 보통 7이 꺼놓고 배워주는 것 같은데 7.8 이래 와가지고 딴 데서 초음파 거기서 하고 아마 설명은 안 듣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높으니까 높다고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는 20인데 어쨌든 뭐 그러면 뭐 우리나라 저도 직접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뭐 초음파가 잘 됐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냥 팔로우만 해도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이 사람이 하이리스크냐 아니냐를 먼저 고위험군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야 되겠고, 만약에 고위험군이라면은 원장님 의견대로 CT를 찍자는 게 일단 제 입장에서도 속이 제일 시원할 것 같습니다. 방어 진료도 되고. 두 번째,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CT를 못 찍는다. 예를 들어서 뭐 키드니가 안 좋다던가 조영제 알러지가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진짜 쇼텀 팔로우를 해야 되겠고, 원래 알파피도라는 게 그냥 우리가 환자들이 피검사로 암 다 할 수 있다면서요 하면서 왜 KMI나 메디체크나 이런 데서 두꺼운 책자 갖고 오지 않습니까? GA99도 높아가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게 그 선별 검사로 불특정 다수에서 암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가 아니고 암을 치료하고 재발을 평가하는데 그런 데 쓰는 검사지, 그냥 불특정 다수에서 그냥 이거 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는 아닌데, 단지 괜찮습니다 했다가는 내가 엉뚱하게 끌려들어갈 수 있으니 CT를 찍어보거나 아니면 좀 쇼트 팔로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가 증가하는지. 그럼 고위험군이면 아까 같은 경우에서 더블링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저번에 6개월 전에 2인데 이번에 4 나왔으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더블링이죠. 또는 한 번 더 검사해서 2번 연속으로 계속 2가 됐다가 4가 됐다, 6이 됐다 이러면은 레퍼런스 밸류 안에서 7 안에서 움직이지만 증가는 하고 있는 거니까 AFP 포지티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AFP가 뭐 옛날에 어디서 들어보니까 종양 표절 의미가 별로 없다. 폴스 포지티브도 많고 뭐 그냥 B형 간염마이스도 올라가는 거 얘기도 하던데 뭐 그런 상황이 좀 스페셜 컨디션이 따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어떤 상황이 임신하면 차 올라갑니다. 하이리스크 경우는 헤파타이티스 B나 C 그룹이 하이리스크 우리가 보는 그룹인데 헤파타이티스 자체가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거라서 그러면 헤파타이티스 환자들한테 컷오프 비율과 7을 잡아야 되는가요? 일단은 뭐 정상은 7이지만 그 이상으로 확실하게 종양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HCC가 아니라도 올라갈 수 있는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좀 말 그대로 간염이 있거나 이래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HCC를 의심할 수 있는 커트라인은 20 이상이다. 근데 7인데 한 10 정도 나왔다 해서 그게 정상은 아니지만 HCC로 진단을 하고, 저기서 포지티브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지티브의 의미가 아니고 추가적인 다이그노스틱 검사를 받으라는 의미에서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7인데 8이나 9가 나왔네요. 포지티브입니다. 이게 아니고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를 받기 위한 포지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얼마 정도를 보시면 답은 없겠지만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그래서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의료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알파베토가 연속으로 7 이상 나온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CT 심지어는 MR까지는 확인해보고 그다음 뭐 하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간혹 우리가 보면 CT에서 이상인데도 뭐 MR에서 이상인 경우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알파베토 20 미만이라도 7 이상은 또 일단은 이상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요번에도 7 이상 나오고 다음에도 7 이상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풀워크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 팔로우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치합니다.
이게 사실 답이 없는 거다 보니까 저기 알파 피터 프로틴 정상인데 암환자 많으니까 혼란도 검사 안 하니까 좀 실질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CT 찍을 건덕지를 찾는 느낌이라서 저는 B형 간염이나 H1도 있으면 만약에 건덕지 있으면 찍어서 사병원에서 알파 피토만 검사해서 올라갔는데 맞다 총파를 해보는 것도 좋겠고 만이라면 CT 보내보는 것도 좋은데 총파를 CT를 찍어서 얻는 효과는 일단은 우리가 속이 좀 편하자 마음에 좀 방어진료가 되자. 두 번째는 찍다 보면 꼭 간이 아니라도 엉뚱한 부위에서 복부를 찍었는데 저 오바리에 뭐 메스가 보인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총파에서 저기 그 집이 폴립이 있어서 저기 수술 전 한 1cm 되는 집이 폴립이 있어서 수술 전 호흡으로 CT 찍었는데 블레더 캔서가 나와서 블레더 캔서 먼저 치료하고 TURB로 먼저 치료하고 콜레시텍토미 있는 환자도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현실에 조금 맞게 하시지 않습니까? 요새 잘못해가 금고 이상의 형 받으면 의사 면허 날아갑니다. 그리고 외국은 진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검사를 한번 하면 천문하게 그 비용이 나오지만은 저는 아직 그렇지는 않잖아요. MR 해도 뭐 한 40만 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비형 간염 환자에서 알파 비토가 점진적으로 증가되면은 스레시홀드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CT, 심지어는 MR까지 환자한테 예능만 되면은 권유해서 안 하는 건 내가 할 수 없지만은 근데 그렇게 권유해서 워크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거기서 이상 또 하면은 그 다음 총파로 팔로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실제로 하다 보면은 뭐 리버뿐만 아니고 팬크레아스 시스팅 베스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초음파 서베일런스를 저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다리티를 같이 추가를 하는 걸 권유합니다. 미국에도 비싸서 좀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기준 법적인 이걸 이슈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렇게 만들어놓고 요 기준대로 했으니까 잘못 없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고. 우리나라 그런 거 맞죠? 우리나라 그런 거 없잖아. 그냥 잘못되면 무조건 이상. 그 전남대 소아외과 맞지. 그 보도 봤습니다. 6살짜리 죽었다고. 인터셉션으로 죽었지. 설명의 의무를 뭐 게을 뭐 부주의했다 하면서 2천만 원. 의사의 잘못은 없는데 그래도 아가 죽었으니까 2천만 원 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광주 전남 지역에 소아외과 의사 그 선생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 선생님 뭐 이제 그만둔다 하는 소리도 있고. 아유 무서운 세상이. 판사들이 다 대한민국도 많지. 다 억울하면 다 법원에 끌고 가면 다 뭐라도 나오니까 다뭐 이대모 목동면 사건의 그 교수님이 저 재판 때문에 변호사비가 얼마 들었냐면 뭐 얼마 들었다 하라 4억 들었는데 대법원 관련돼 법원에서는 3천만 원 배상하라. 변호사님 좋은 일. 근데 그 간환자 보다 보면 대학에서도 LC 있으면 아무 건덕지 없어도 1년에 한 번씩 찍고 초음파 1년에 2번 하면서 또 CT 1년에 한 번씩 계속 키웁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왜 바뀌었습니까?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할 때는 간 초음파나 이런 걸 석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6개월로 거의 픽스 돼가지고 옛날에는 석 달마다 석 달에서 6개월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6개월로 완전 고정처럼 건강검진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3에서 6개월 의사 보는 대로 네 마음대로 재량껏 해라 그렇게 되는데 요새는 그냥 딱 6개월 고정이니까. 옛날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차이라고 하니까 석 달 할 수도 있고 몇 달마다 할 수도 있고 5달 반 할 수도 있고 지금은 6개월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자꾸 쇼텀으로 팔로 가고 싶은데 좋은 강의입니다. 아유.